지금 주유소 가실 때마다 기름값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주고받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거든요. 1,500km나 떨어져 있고 국경도 맞닿아 있지 않은 두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대출 이자가 어떻게 변할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뉴스 다 필요 없어요. 딱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겠어요. 지금은 서로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며 으르렁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실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동에서 둘도 없는 형제국가였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팩트예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은 바빌론의 노예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키루스 대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란은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짓게 도와준 역사적인 은인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 끈끈한 관계는 고대사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만 해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당시 이란의 팔레비 왕조 시절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었거든요.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할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석유 밸브를 열어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란이었어요. 이스라엘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름, 이스라엘 탱크를 움직이는 디젤, 전부 이란에서 왔거든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줬을까요? 바로 최첨단 농업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었어요. 당시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에는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넘쳐났고 이스라엘 항공기가 매일 직항으로 오갔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죠. 아랍 민족주의에 맞서기 위해 비아랍 국가인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등을 맡긴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란의 정보기관 창설을 도운 것도 이스라엘의 모사드였을 정도니까요. 서로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끈끈했던 혈맹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변곡점은 바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에요.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이란 신정체제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어요. 혁명 초기의 혼란을 잠재우고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했어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자라는 구호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이란 정권의 생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돼요.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수니파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둘은 교리상 서로 으르렁거려야 정상인데 이란은 수니파인 하마스에게 천문학적인 돈과 무기를 지원했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이란 정권이 내부 결속을 다질 명분이 생기고 역설적으로 이란의 위협이 있어야 이스라엘 우파 정권도 안보를 이유로 지지율을 유지하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적대적 공생의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2026년 3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전쟁 상황이거든요. 지난 1년 사이 중동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억나시나요?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감행한 일어서는 사자작전. 과거에는 대리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싸웠다면 이 작전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건이었거든요. 이란 핵대발의 심장부인 나탄즈 시설이 파괴되었고 혁명 수비대 지휘부가 사실상 괴멸했어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완패였죠. 그 여파는 2025년 말 이란 경제 붕괴로 이어졌는데요. 전쟁 패배와 미국의 초강력한 금융 제재가 겹치면서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물가가 수백 % 폭등했고 이란 내부에서는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왔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포효하는 사자작전과 서사적 분노작전을 연달아 감행했어요. 목표는 명확했는데요.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라 이란 현 정권의 붕괴, 즉 레짐 체인지를 노린 거예요. 지금 이란은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죠. 이란은 지금 주변국인 UAE나 바레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끝난 후 각 나라가 챙길 계산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해요. 이걸 알아야 돈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의 손익계산서를 뜯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으로 얻은 것들을 보면요. 우선 안보를 물리적으로 확보했어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괴멸되면서 더 이상 국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거기다 이란을 공공의 적으로 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도 단단해졌어요. 이란 북부의 아제르바이잔을 포섭해서 타격 거점을 마련한 건 신의 한 수였고요. 또한 우리를 건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 그리고 중동의 액정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억지력 과시까지 챙겼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잃은 것도 만만치 않아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은 물론이고 젊은 청년들이 예비군으로 소집되면서 산업 현장이 멈췄어요. 이스라엘의 자랑인 테크 기업들의 생산성이 급감했고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요. 유럽 중심으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기업들의 수출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란과 1대1 대결로 끝내고 싶었겠지만 중동 전체가 연루된 판이 되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안보 유지 비용이 기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란이 이 처절한 상황에서 얻은 득이 있냐고요? 놀랍게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터져나오는 반정부 시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력 진압할 수 있게 됐거든요. 외부의 적을 이용해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생존 방식인 거죠. 또 이슬람권 내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국가라는 선전 효과도 챙겼어요. 하지만 이란이 잃은 것들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핵심 핵시설이 파괴되고 방공망이 무력화되면서 나라를 지킬 방패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어요. 환율 폭등과 생필품 부족으로 민생경제는 붕괴했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아무리 강력한 공포정치도 오래갈 수 없거든요. 이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최명의 약점이에요.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저항의 축도 무너졌어요. 이제 이란은 중동 내에서 손발이 잘린 채 몸통만 남은 신세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2026년 3월 현재 상황 분석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이곳을 궁지에 몰린 이란이 정말로 봉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심하면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에요. 주유비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유는 모든 산업의 혈액이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값이 올라요.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던 영끌족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얼어붙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를 메모해 두시고 매일 아침 체크해 보세요. 우선 국제유가 추이를 매일 확인하셔야 해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보실 때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 전일 대비 급등폭이 5%를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이때는 에너지 관련 ETF나 원자재 펀드가 단기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내 자산이 녹는 것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오르는 자산의 일부를 배분해서 리스크를 상쇄해야 해요. 다음으로 국내 방산주와 해운주의 흐름도 주시해보세요.
전쟁이 길어지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한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전 세계 물류 대란을 야기하고 물류비를 상승시켜 해운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의 영역이니 무작정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에요. 흐름을 보고 시장의 공포가 어디로 쏠리는지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전쟁 공포가 극에 달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전혀 없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분산해 두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재앙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산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을 본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팩트를 분석하고 행동했다는 점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월급, 내 대출 이자, 내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아이러니, 그리고 2026년 현재의 냉혹한 손익계산서를 기억해 주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와 숫자를 보며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은 있는지, 혹시 유가 급등에 취약한 종목만 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사태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비밀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